다수의 관심을 받겠다는 욕망, 무슨 이유로 이 탁월한 과학자는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면서 효과의 또는 또 전혀 없는 비타민 효요법을 설파하고 비타민 현황을 잔증 부풀려서 조장했을까? 정년 이유는 폴링의 자아였다. 노벨상을 두고 먹고 다양한 특전, 일테면 여행과 지원금, 또 그의 업적을 기리는 만찬, 감탄하는 청중, 대중매체 노출 등 모든 혜택을 누렸다. 폴링은 하늘로 정치인처럼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었다. 소속 기관과의 갈등도 원인이었다. 1961년 폴링은 정치적인 활동과 행정 업무 소홀을 이유로 41년간 머물렀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떠났다. 1965년에 센타 바버라 민주주의 제도 연구센터로 갔다가 1965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로 옮기고 1969년에는 다시 스탠퍼드 대학교로 이동했다. 이들 가운데 너희들로서 더는 생산적이지 않은 과학자에게 재정 지원과 그의 입맛에 맞는 실험 시설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기관은 없었다. 폴링은 결국 1973년 스탠퍼드 대학교를 떠나 펠로 엘도에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이름을 분자교정 연구소로 지었다가 나중에는 해서 폴링과 연구소로 바꿨다. 폴링의 연구소는 정부에서 연구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민간 재단이 지원하는 소액의 보조금과 대중이 직접 모금한 후원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런 직원 연령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에 지나지 않았다. 폴링이 만약에 생산적인 과학자로 재기한다면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여 그가 꿈꾸던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폴링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기에 이끈 원동력은 그의 사고방식, 반세기 동안에 그의 도움이 되었던 연구 전략에 내재해 있었다. 폴링은 먼저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킨 다음에 데이터가 대조했다. 데이터로 그가 틀렸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폴링은 자신의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폴링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연구를 묵살했다. 폴링은 그에 대해서 언제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었다. 연구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증명되자 폴링은 실험 참가자들이 사전에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받아서 비타민C 면역 촉진 효과를 얻지 못한다며 반박했다. 연구자들이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복 실험했는데도 임상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폴링은 암이 진행될 때 아스코르바산 치료가 중단되었다면서 실험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아스코르바산 치료 중단이 반등 효과를 일으켜서 종양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검증하려면 연구자들은 임상시험의 윤리원칙과 허용된 의료관행을 위반하면서 암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미 입증된 효과적인 치료를 중단하고 아스코르바산 치료를 지속해야 했다. 이 결론 없는 논쟁은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었다. 임상시험은 모든 시험의 질문에 곧장 답할 수 없다. 실험 계획안을 일부 변경하면 이를테면 아스코르바산 투여량을 조절하거나 먹는 약 대신에 정맥 주사로 투여하거나 환자와 따른 기타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준을 선택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정형외과 의사에게는 이미 데이터가 충분했고 결론은 나왔다. 비타민C가 암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해도 폴링의 분자 교정 이론에 근거해서 이미 입증된 효과적인 치료를 보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비타민C 치료 효과가 충분치 않았다. 폴링에게 분자 교정학은 철저하게 반증되기 전까지의 진실이었고 임상 연구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폴링은 반박 증거가 축적되었는데도 분자 교정의학을 진실로 여겼다. 폴링은 왓슨과 크리스의 모델을 보자마자 DNA를 삼중노선이라고 주장한 자신의 실수로 인정했다. 이 경우에는 경쟁 모델이 분명 우월했으나 분자 교정 의학에는 명백하고 우세한 경쟁 질병 이론이 없으므로 부패 이론을 고수한 린드와 마찬가지로
폴링은 자신의 이론을 거스했다. 비타민C 과학은 폴링과 함께 완벽한 원을 그리며 고대 그리스와 중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갔다. 분자의학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뇌와 면역체계의 작동 방식이 얽혀지기 시작하던 참이었던 50년 전에 의학을 지배한 이론은 없었다. 폴링은 여전히 자기 신념에 충실했다. 그의 아내는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은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은 거부했다. 그 대신에 고용량 아스코르산을 섭취하며 식이요법을 실천했다. 폴링의 아내는 5년간 생존했다. 라인이 폴링도 91년 직장암과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똑같이 행동했다. 그는 1994년 사망했다. 결과적으로 폴링은 비타민C를 전도하여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 다만 그가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아니었다. 비타민 비즈니스 정치. 상품이 되어버린 비타민. 라이너스 폴링은 그가 바라던 새로운 의학 분야를 응용하지 못했고 또 분자 교정력은 중요한 모델이 되지를 못했다. 그런데 산업이 발견되도록 도왔다. 공장은 대개 중국에 있고 아스코르산을 연간 15만 톤 생산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비타민 영양제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식품 가공과 보존, 물 정화에 쓰인다. 2016년부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2020년 사이에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팔렸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면 비타민 C는 비타민 무기질 영양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제품이었다. 폴링이 비타민 복용을 유행시킨 것은 아니다. 1912년 캘서미어 펑크가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고안한 이후에 비타민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1930년대에 아스코르산을 발견한 에베르트 센터 제르지는 비타민C를 홍보한 다음에 대중이 다른 과학적인 관심사로 늘어내기 전에 비타 브릭스프레드를 판매했다. 영양학과 생화학을 공부한 아들 데이비스는 1950에서 60년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으며 장수와 무한한 활력의 비결로 비타민과 건강식품을 내세웠다. 미국에서 비타민C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은 식사로 섭취하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평균 약 100mg이다. 이는 체내의 비타민C 저장량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하지만 비타민 품에 소비자 수백만 명에게 C를 추가 섭취하지 않으면 결핍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영양제 산업의 딜레마. 비타민과 영양제 산업은 다양한 이유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영양제 산업은 그러한 불신을 이용하여 특히 인쇄 광고와 텔레비전 등등으로 해서 많은 영양제가 안전하다는 논리는 그 산업을 빼받친다. 영양제 복용량이 증가하게 된 핵심 요인은 업계가 정부 기준을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A, B, AB6, 피리독 비타민은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급성 중독을 일으킨다. 비타민 A, D, B6, 비타민 A와 D 중독 사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고 비타민 판매자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로비와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국민 건강연맹에 대변한다. 이들은 FDA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치열하게 진행했다. 로비 활동은 성공했다. 이러한 입법 승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첫 번째 재난은 L-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과 관련이 있다. 비타민C처럼 인간은 다른 영양소를 재료로 트립토판을 합성할 수 없으며 음식에서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1989년에 L-트립토판 호산 구성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유행했다. 연구자는 L-트립토판 EMS가 중국 한 공장에서 생산된 트립토판을 복용한 사람에게서 거의 독점적으로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그 공정이 생산한 트리토판은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오염되어 있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진화는 에페드라고 알려진 중국 약초 마항과 관련했다. 식물 마항은 성분자인 에드페린을 비롯해서 에드페린 알칼로이드라고 불리는 흥분성 물질 6가지를 함유한다. 에드페린은 남용 가능성 때문에 순수한 에페드린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주월성 성분의 에페드린의 마항은 약초인 까닭에 변함없이 합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마항은 중국에서 수백 년 동안에 코막힘 완화제 등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마항의 심각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알리는 보고가 이렇게 부작용은 부정맥, 심장마비, 뇌졸중, 발작, 돌연사 등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공중보건 진화는 FDA가 영양제 판매 및 정보 표시에 대한 규제 부분을 위법하고, 특히 영양제 판매 사업의 업체에서 신제 보험을 마케팅하기 전에 안정성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식이보충제 건강교육보위에 서명했다. 유타주 상원 의원 오린 해치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의원이든 어리든 유타주는 영양제 산업의 중심지이며 해치와 그 가족은 해당 산업과 금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 보조 건강식품 교육법원 FDA 규제에 대응하여 약물과 기존 식품을 제외하는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식품인 식이보충제를 신설했다. 이 부분 식이보충제를 비타민, 미네랄, 약초 등 다양한 식물 아미노산을 함유하며 식단 보충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정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법적 소송이 뒤따른 끝에 FDA는 마항 판매를 금지하려는 활동을 중단했다. 합성 에페드린은 여전히 인기가 있어서나 시판 경기약보다도 수익이 훨씬 높은 불법 약물인 메스암페타민의 원료로 쓰였다. 이후에 트리토판도 재출시되었으나 L-트리토판, EMS 추가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의회의 행동 탓에 비타민과 영양제에 대한 유일한 규제 감독은 사후에 적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FDA가 공중보건에 중대하거나 불합리한 위험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진행이 된다. FDA는 식이보충제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안정성과 효과를 검토할 권한이 없다. 핵심 조항은 식이 제품제 제조자와 판매자는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FD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믿어야 한다. 비타민 C의 경우에 판매자가 배포하는 판촉물에는 대개 포괄적인 주장이 담긴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아스코르브산이 감기를 포함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주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전형적인 광고문은 다음과 같다. 건강성 놀라운 이점 비타민 C는 면역세포의 건강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역계의 건강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뇌가 건강하게 기능하며 인지하도록 돕고 심혈관 심장 건강을 지속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개선하고 골밀도를 유지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며 칼슘과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일부 판촉물에는 해당 광고 문구가 FDA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고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미국 보조 건강식품 교육법원이 이끌어낸 주요 결과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비타민 보충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91년 의회는 영양제와 다른 형태의 대체약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미국 국립보건원 내에 우리는 비타민과 영양제의 장기 복용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 부작용 보고를 전부 철저히 조사하는 이런 비현실적이기에
에버디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이를테면 입원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또 이런 2008년 2012년까지 비타민과 영양제와 관련된 부작용은 에버디에 6,000여 건 보고되었다. 대다수 71%는 업계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소비자는 참고할 안정성 데이터도 부족한 데다가 제품의 라벨에 명시된 성분을 함유하고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으며 이런 것들을 살피고 요컨대 비타민과 영양제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의 무법천지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폴링이 남긴 유산 비타민과 영양제 산업의 이야기는 과학적인 지식과 진보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11. 비타민 역사가 가리키는 것은 강한 편견과 밝은 눈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부정적으로 유문이 보고 너무 강력한 영양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를 보는군요. 부정이에요, 부정. 과학을 받아들이는 법. 백신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되어도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백신 문제 본성이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의과학. 그럼에도 의학의 역사에는 희망찬 교훈이 있다. 몇 년 심지어 몇 세기 걸릴지 모르지 의학은 20세기 전환기의 비타민 결핍증은 여전히 흥했다. 펠라그라 이야기에서 비타민C 역사에 대한 5점 발진. 계열병은 발병 원인이 밝혀지고 합성 아우스 코르보산이 등장하자 선진국에서 사라졌다. 큰 역할을 했는데 영양제가 당황한 독자를 위한 지침은 비타민은 영양학적으로 정당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과 결론은 뭘까? 비타민C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사람은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할까? 영양제를 천연으로 먹어야지 해서 결정적으로 우리 몸의 비타민 메커니즘은 인간의 장은 음식에서 비타민C를 흡수하도록 진화했다. 그런데 장 수송 메커니즘이 포화되면 즉 거부의 상태가 렙인가 등등 메가도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이거는 많은 책들이 비타민C에 대해서 하병건 박사 등등등등 또 우리 한국의 유한계 박사 등등 많은 비타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학적으로 편견에 있는 것 같은 글이 많네요. 자, 항산화제에 대해 관한 진실. 역학조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높은 것과 암 발생률이 낮은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실험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화 반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 많은 세포를 암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결과 항산화제의 영양제가 1990년대에 유행했다. 비타민C와 F, 셀레늄 그리고 당근에 함유된 주황색 색소인 카로티노이드가 인기 있는 항산화제이다. 여기에서 항산화제 연구에 대해서 특히 실망스러운 점은 항산화제가 위장관 암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결과이다. 부정적인 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라는 게 편견이 되네요. 감기를 들어서 한 말들. 비타민C 영양제가 감기를 예방하는지 또는 감기에 걸린 기간을 단축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문헌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자, 비타민 C인데 과도하다. 일단은 자, 비타민 C 일단 과일과 채소를 먹자. 그거 당연하지요. 비타민 C가 엄선된 식품 공급원은 뭘까요?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가 있겠지.